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옛날에 짐승 새끼는 거둬도 사람 새끼는 거두면 안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당시 어렸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난 25년 동안 다른 사람의 아이를 제 자식처럼 정성껏 키우다가 뒤통수를 맞으니 그게 도대체 어떤 뜻인지 깨달았어요. 느낌만큼이나 제 나이가 50대 초반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제가 눈물을 흘리며 보낸 세월을 누가 보상해 줄까요? 이제 남편도 떠나고 마당은 쓸쓸한데 앞으로는 누구에게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 서울의 빈민가에서 태어나 가난을 친구처럼 받아들이며 살아왔어요. 저와 엄마, 아빠에게 허리띠를 끌어안으며 우리는 함께 극복하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살면서 절제하는 것은 단지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 생존의 습관이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결혼을 했지만 가난의 대를 이을 자식을 갖지 않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빠는 정관 수술까지 받아도 불구하고 두 분의 사랑의 힘으로 인해 나는 생겨났다고 해요. 그 덕분에 나는 외동딸로 자랄 때 엄마와 아빠의 풍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일 하나 벌어 하나 먹으면서 살아야 했지만 외동딸인 나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깊고 더 깊었어요. 마음 많은 부자였던 우리 집이었습니다. 아빠는 나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 바다 낚시를 즐기는 것을 너무 좋아했어요. 나는 물고기가 팔벌레 뛰는 것을 신기해했는데 아빠는 그 곁에서 같이 흥겨운 모습을 띄우며 함께 뛰는 것을 너무 좋아했죠. 귀여우셨다. 저는 명여고에 진학하여 의사를 꿈꾸는 정도로 성적이 괜찮았어요. 엄마와 아빠가 힘들어 하시면서도 병원비 아깝다며 병원에 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부모님을 마음껏 치료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고등학교 2학년 어느 날 기말고사를 마치고 마음이 홀가분해서 부모님께 바다 낚시를 또 가자고 제안했어요. 늘 조금만 배를 빌려서 낚시를 하곤 했는데 그날은 날씨가 좀 안 좋다며 다음에 가자고 하셨어요. 우리 딸 시험도 끝났겠다. 웬만하면 아빠가 바다 낚시 데리고 가고 싶은데 오늘은 파도가 약간 있어서 다음에 가도록 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빠, 저번에도 이 정도 파도의 물고기 엄청 잡았잖아요. 많이 잡았어야 하는데 오히려 살짝 흐르는 물속에서 더 잘 잡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회도 먹고 매운탕도 잘 먹으니 가서 물고기 많이 잡아오자고 엄마도 같이 가자고 말습니다. 제가 졸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못 이기시고 함께 바다로 떠났어요. 나중에 크게 후회했죠. 순간의 선택이 천재에게 미치는 영향이 되었죠. 혹시라도 타임머신을 타고 고칠 수 있다면 딱 그 순간으로 되돌아가고 싶어요. 되돌아가서 그렇게 굳은 날씨에서 바다로 향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출렁거리던 파도는 더욱 거세졌고 조각배에 타고 있던 제 가족은 파도에 휩쓸려 사라져 버렸어요. 가족과 배를 운항하던 그분도 함께 바다에 빠져 사라졌고 나중에 들었을 때 그분이 가장 어린 저만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와 아버지는 순식간에 깊은 바다 속으로 잠겨 버렸다고 합니다. 제가 미친 것 같아요. 엄마와 아빠에게 애교를 부렸던 나의 헛된 행동으로 인해 부모님을 지옥 구덩이로 몰아넣었구나. 이런 불효녀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저는 주인입니다. 주인입니다. 죽일 마음으로 짐승처럼 울며 내 가슴을 치이고 또 치기도 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다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과 후회가 좀 덜어졌지만 혼자 남겨진 현실이 크게 다가왔어요. 나 홀로 살아갈 생각만 하니 앞이 막막했습니다. 당장 집에 혼자 있는 것도 너무 무서웠어요. 냉장고에는 플라스틱 병에 담겨 있던 쌀과 몇 개의 라면만이 전부였죠. 저는 당연히 의사의 꿈과 함께 대학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부모님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정했습니다. 고졸로 취업을 결심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저를 보시고 계셨던 담임 선생님께서 제게 부르셨습니다. 성주야, 너는 우리 반에서 1등인데 돈 때문에 대학 입시를 포기하는 건 말도 안 돼. 그럼 전문대로 가보자. 수능은 포기하지 말고 꼭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어 전 담임 선생님의 충고대로 간호전문대에 입학했습니다. 간호사로 근무하면 월급이 꽤 된다고 하셨고 전문대학 구비비는 최대한 열심히 공부하여 장학금으로 충당했습니다. 빨리 졸업하여 간호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생각하고 있었으며
간호학과 수업 중 내과에 관련된 교과목을 수강하던 중 아름다운 아내와 갓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젊은 대학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수님의 성함은 땡땡 교수님이셨습니다. 수업 중에도 종종 가족 이야기를 나누시던 활기찬 교수님께서 대표를 맡고 계시던 중이었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제 전화번호를 아셨고 개인 사정으로 인해 수업에 약간 지각하게 되면 연락을 주셔서 출석 체크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교수님께서 연속으로 2번 결석하셨는데 아무런 연락 없이 그랬다고 합니다. 학교 측에서 연락을 해봐도 받지 않으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께 문자를 보내드렸고 얼마 후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소심한 목소리로 연락 없이 미안합니다. 가족들끼리 봉고차를 빌려 바다로 여행을 다녀오다가 사고로 인해 모두 떠나가셨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거의 오열하시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시던가요? 어머, 교수님께서 그런 일이 있었군요. 진정화 사유 교수님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학교 측에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맙다. 더 이상 강의는 못할 것 같군요. 워낙 정신이 없는 통에 대충 보이는 연락처로 전화하는 거니 학교 측에 잘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저도 실은 몇 년 전에 엄마와 아빠와 함께 배 타러 갔다가 사고로 저만 살아남았어요. 교수님, 잘못 아니니 너무 시리에 빠지지 마세요. 지금은 삶이 미지옥 같겠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힘내세요. 나중에 교수님께 들었을 때 진정성 있는 저의 말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날 후로 교수님 일은 완전히 잊고 다시 열심히 공부에 매진하여 대학병원 재료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하시더군요. 간호사가 되었던 몇 년 후 어느 날 교수님과 병원에서 뇌과의사와 직접 관계를 맺은 간호사로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교수님의 얼굴이 조금 밝아 보였고 마이를 놓았습니다. 마침내 이 병원의 간호사가 되었군요. 여기는 성주와야 입장할 수 있는데 하긴 과대표보는 똑똑하니 당연히 들어올 만하겠죠. 너무 반가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때의 사건 이후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의 밝은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쁘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 사건 이후 와이프자, 아버님 그리고 동생들까지 모두 떠나보내고 우리 아들과 치매로 인해 무모하게 살아남았어요. 아들은 이제 3살이 되었는데 지금은 시터가 돌봐주고 있지만 우리 아들과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겠죠. 아, 그렇게 하시는군요. 어른에게 이런 말씀은 좀 그렇지만 장하셔야 합니다. 전 우리 가족 사고가 났을 때 절망에 빠져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 딸 지향이가 해준 위로의 말이 정말 진심 어린 것 같더라고요. 너무 늦었지만 고맙습니다. 제가 당장 태어난 아이가 있어서 절망에 빠질 틈도 없었죠. 어쨌든 다음에 한번 밥을 사겠습니다. 그 약속을 아주 오랜 시간 지키게 되었어요. 교수님은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개인 병원을 차리고 나가셨는데요. 그리고 간호사로 픽업하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상호를 나눠보기로 했는데 그런데 그분은 식사 자리에 아들을 함께 데리고 오셨어요. 놀랐습니다. 부친스럽게 생긴 그 아이는 나를 안고 달려와서 엄마, 엄마라고 외쳤어요. 정말 안쓰러워요. 교수님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 보기 좋은데도 우리 아들이 진짜 엄마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아직 20대 중반인데 엄마라는 말이 이상하게 느껴져요. 아기가 너무 귀엽고 제게 많이 닮았는데 부침성 있는 성격이 맞죠. 아기 이름은 유민준이에요. 그리고 교수님으로 불러주세요. 저에게는 그냥 성추 씨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래도 어떻게 버릇없이 교수님 성함을 부르지 않도록 할까요? 그럼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앞으로 선생님과 개인 병원에서 함께 일할 예정이에요. 지금 이 자리는 계급장을 다 떼고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거예요. 나중에 함께 일을 할지 아니면 가족이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가족이라면서 함께 일하는 가족 말씀이신지요? 제 생각을 조금씩 밝힐게요. 우리 나이 차이가 20살 정도 나서
제가 너무 무례한 것 같아 빠르게 다가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지혜 씨는 워낙 똑똑하신 분이시니까 오늘 우리 아들까지 데리고 나온 이유를 알아채셨겠죠? 중년의 남자이자 아들을 키우고 계신 싱글 아버지로 여자로 보고 계신 사실이 좀 당황스럽겠지만 워낙 훈남이시니까요. 성격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이 진정성 있게 다가와 준 것에 대해 고매한다. 아이가 있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만 빼면 제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었다. 그는 자기 아들인 민준이와 제가 좀 더 친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데리고 나왔다. 귀여웠던 그 아이가 싫지만은 않았다. 또 만날 때마다 엄마 역할을 잘 따르고 있었다. 전 간호사로서 그의 개인 병원에서 일하는 것 대신 그의 아내이자 민준이의 엄마가 되어주기로 결심했다. 갑작스럽게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나도 너무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 남자가 만날 때마다 프로포즈를 하며 강력히 어필했던 것도 하나의 이유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 남자는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혼자 남겨진 어린 아들을 키워주기 위해 보모가 필요했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우리는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남의 집에 제 집만 갖고 들어가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은 따뜻하고 성격 좋은 사람이었지만 직장 생활이 바쁘기 때문에 집안일을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3살 민준이를 돌보는 것은 100% 내 몫으로 쉬었습니다. 제가 그 집에 들어간 순간부터 원래 있던 베이비시터 아주머니는 치매가 있는 시어머니를 돌보는 간병인 역할로 바뀌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가족이 되었지만 중증 치매 환자인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돌보는 간병인이 있으니 난 민주만 잘 키우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되겠지라고 쉽게 생각했던 제 생각은 큰 우선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치매 증상은 점점 심해지고 나중에는 폭력적으로 아지변에 당체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문 밖으로 나가려는 일이 잦아졌고 벽에 똥칠하는 일은 일상 다반사였어요. 아이의 똥을 치우며 시어머니의 기저귀를 함께 처리하느라 너무 힘들어 울기도 자주 했었죠. 간병하던 아주머니들도 매일 지치게 되어 결국 그만두기도 했어요.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남편을 정말 사랑했던 걸까 아니면 그냥 동정심으로 결혼한 걸까? 맨날 후회로만 점철되는 삶이 정말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남편의 회복 과정을 함께 보며 승승장구하는 모습에 기뻐하며 인내하고 이겨냈던 것입니다. 같아요. 여보, 일이 나와서 이 박스 좀 받아봐. 이게 바로 돈 박스라고. 돈 박스음 웬 현금이 이렇게 많아? 이게 오늘 하루에 다 본 거야? 대체 이게 얼마야? 당연하지. 당신 남편 능력 있는 거 이제야 알았어. 난 진료도 잘하지만 장사 솜씨도 좋아서 돈을 모아둔다고 하면 어때? 이 돈 다 자기 거야? 박스채로 다 가져갔어? 얼마지? 한번 세워보라고. 그때 당시만 해도 카드 사양보다는 현찰이 융통이 썼던 시절이라 남편은 남들이 한 달 월급을 하루 만에 벌어왔어요. 그래서 저에게 뿌듯하게 자랑하기도 했어요. 이때다 싶어 개업했던 고생하는 남편이 안쓰러워 꺼내지 않고 있던 얘기를 분위기가 좋을 때 한번 꺼내봤죠. 자기야, 어머님의 치매 증상이 날로 심해지고 있어. 내가 민준이 보면서 어머님까지 간병하기 너무 벅차. 전문 병원으로 모셔도 괜찮겠어요? 제가 매일 몇 시간씩이나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우리 엄마는 완전히 읽기 전에 약속한 거라 시설에 보내지 않겠다고 돌아가셔도 집에서 돌아가시게 하고 싶다고 강력히 원했던 게 절대인데요. 제가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으로 간병을 받게끔 말해두었어요. 그럼 되겠죠? 어머님은 제가 며느리라는 걸 아시는지 자꾸 제게만 시켜주고 먹여달라 하시니까 힘들어요. 간병인 아줌마들이 하는 걸 거부한 후에도 진짜 피 막힐 것 같아서 죽을 것처럼 안 봐주니까요. 제가 돈을 벌어서 우리 민준이도 아직 어리고 착한데 별로 손대지도 않고 편하게 살게끔 해주려고 해요. 징징대지 말고 편안히 살아. 당신 미쳤어. 맨날 병원 다니다가 집안일 하느라 바쁘다고 그렇게 들여다본 적 있어? 애가 아직 어린데 당연히 돌봐야 할 일이 많겠지. 무슨 소리야? 내가 만능 로봇인 줄 아니야? 그럼 내가 병원 다니는 일 그만두고 집에서 애 돌보고 우리 엄마 돌보게 해야 하니?
당신이 돈 벌러 가면서 내 뒤를 따라올 수 있어? 돈을 벌면서 육아를 하는 내 고생을 이제서야 인정하느냐? 그럼 결혼하겠다고 해서 사랑하고 싶었던 거였어? 그럼 난 아이 낳고 싶어. 우리가 사랑한 가정에 아이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겠어? 왜 항상 같은 질문만 하는 거야? 피임을 피하는 이유는 내가 아기를 가지고 싶기 때문이야. 하지만 적이 생겨서 그곳으로 마음이 향하게 되면 민준에게 큰 상처가 될 거야. 우리 아들에게 두 번째 시련을 주고 싶지 않아. 우리 사이에 아이는 민준뿐이야. 그는 우리의 자녀로서 키워주길 바래. 부탁이야. 내가 부탁할게. 우리 아기를 한 번만 낳자. 내 피가 섞인 아이를 키우고 싶어. 나는 민준도 자식으로 생각해. 형제가 있다면 좋을 텐데. 아기가 생겨도 민준에게 말하지 않을 거야? 정말 미안한데 그건 안 되겠어. 우리 아기는 민준과 다르다. 민주 하나만 잘 키우자. 나는 더 많은 아이를 원치 않아. 그리고 엄마는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때까지는 집에서 잘 보살펴줘. 원하는 돈은 내가 다 갖다 줄게. 철통숲이었어. 그 순간 남편이 도저히 뚫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같이 느껴졌죠. 어린아이에 살 차이 나는 남자와 결혼해서 개고생하는 대가가 고작 이건가? 너무 비참해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이혼해버릴까 수한 번 생각했지만 민준이와 시어머니 뒷바라지를 하느라 정신없는 통에 다 잊고 말았네요. 매일매일을 도장 깨기 하듯 살았으니 말이죠. 남편은 돈 벌어올 줄만 알았지 재테크에는 연병이 있어요. 전 그 돈을 통장에 쌓아놓고 있다가 대출받아서 연식이 오래된 꼬마 빌딩에 투자하고 빌딩에서 나오는 월세로 대출을 상환하고 이걸 계속해왔어요. 반복해서 시간을 끊고 또 쪼개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얻었어요. 그렇게 삼은 꼬마 건물이 총 10채인데 그중에는 널찍한 것들을 헐고 새 건물로 다시 지었어요. 지하 주차장도 만들고 말이죠. 자그마한 땅에 있던 건물은 옆 건물까지 함께 사들여 큼지막하게 다시 지었어요. 매입 당시 가격보다 훨씬 높게는 100까지 올랐는데 남편도 나의 부동산 투자 능력에 감탄했어요. 하지만 하나 못된 점은 순진한 나는 남편의 돈으로 사는 거니 거의 다 남편 명의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남편이 먼저 떠날 때 땅을 쳐들고 후회했어요. 어렸을 적에는 남자의 말을 잘 따랐는데 나아갈수록 맞춰가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때면 거두어진 대로 되더라고 생각했죠. 되라 하고 외면하고 싶었지만 아이가 아토피가 너무너무 심해서 제 손이 갈 수밖에 없었어요. 온몸에서 진물이 흘러나왔어요. 아토피에 좋다는 방법은 다 해봤는데 지장수가 좋다고 하여 황토를 체에 걸러 고운 입자만 담아서 그물을 거고 또 벌러 맑은 지장수를 만들어 마시게 하고 씻기고 그랬죠. 또 남편을 설득하여 산속에 황토집을 짓고 주말이면 민준이를 황토집으로 데려가 쉬게 했어요. 그럴 때면 입이 대빨 나온 민준이는 서울로 가서 치킨이나 피자를 먹자며 떼를 썼어요. 그렇게 아이를 산속에 데리고 다니는 주말 동안 시어머니는 남편이 간호했고요. 아마 보서는 말이 맞았을 거예요. 남편도 본인 엄마 침에 뒷바라지 않는 게 힘겨워하는 게 눈에 띄었어요. 보이더군요. 그렇게 10년을 침대에 놓인 간병에 가족 모두가 지쳐가던 그날 밤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시어머니께 하게 돼서 죄송하지만 참 고요해 보이더군요. 하지만 민준이가 본격적으로 사춘기를 겪으며 나는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갔어요. 마치 절에 태어난 아이처럼 정신적으로 절 사정없이 흔들려 보이더군요. 멘탈이 강하다고 자부했던 나는 진짜 나가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엇나가기 시작한 시점은 민준이가 내가 친엄마가 아니란 사실을 알고 붙어 있을 거예요. 서랍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사진첩에서 본인을 안고 있는 친엄마의 사진, 남편과 민준이 엄마의 결혼식 사진 등을 들고 와서 저에게 나타냈습니다. 묻더군요. 엄마 아빠 옆에 웨딩드레스를 입은 아줌마는 누구야? 엄마랑 다른 것 같은데 다른 사진을 보니 이 아줌마가 날 안고 있네. 이 얘기 나 어렸을 때 맞지? 전 엄청 당황했어요. 이 집안을 다 치우면서도 그런 사진첩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정신을 차리고는 민준이에게 사실대로 말해주기로 했죠. 민준아,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
민준이를 낳아준 엄마는 따로 계셔. 분리의 교통으로 돌아가셨지. 난 내가 어릴 때 아빠와 결혼해서 널 봐주기 시작한 거야. 하지만 난 널 내가 낳은 아들이라 생각하고 키우고 있어. 아무것도 달라지는 건 없어. 뭐가 안 달라져? 내 친엄마가 아니라고 날 낳아준 엄마는 이미 죽었단 말이야. 그걸 왜 이제 말해줘? 지금 장난해? 아줌마는 나랑 아무 상관없는 남이란 거잖아. 피 한 방에서 섞인 생판 남자 엄마도 아닌데 이제 나한테 잔소리하지 마 듣지도 않을 거니? 안 그래도 사춘기가 시작되어 제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 아이였는데 제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이 엄청난 충격이었는지 아이의 눈빛이 달라지더군요. 아주 매섭게 말이죠. 남편에게 얼른 사실을 알리고 남편도 조기 퇴근하여 아이를 잘 달래보았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남편은 애를 먼저 탓을 하더군요. 그러게 왜 애가 먼지 쌓인 사진까지 찾으라고 내버려도 대체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애 하나 잘못 본다고 그걸 여태껏 간직한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인데? 애한테 숨기려면 제대로 숨기는가? 아니면 마에 버리던가 하는 거지 그걸 간직하는 건 나에 대한 예의도 없는 일이다. 아니지, 10년 넘게 함께해온 시간이 있으니까요. 아들 한 명을 키우면서 잘 살려고 노력했거든요. 하지만 신 덕분에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이미 갖고 있는 짐도 많아서 어쩌죠? 제게 바른 길로 인도해줘요. 아들은 제 인생의 소중한 이유이고 존재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들은 불쌍한 내 아이가 아니라 소중한 우리 아들이에요. 피 흘리지 않고 다른 사람 아들 안고 싫었어요. 힘든 고통을 견디면서도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왔는데 지금 와서 아직도 비난을 받으니 속상해졌어요. 상처를 받은 적이 없어요. 아직도 당신이 진짜 아들처럼 사랑으로 대해주었다면 우리 민준이가 이렇게 성장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함께 키워왔는데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싶네요 삐딱하게. 노선을 타는 것이라고 뭐라고 아빠인 당신이 맨날 아이를 감싸고 다니니까 아이가 지멋대로인 거 아니야? 난 앞으로 민준이를 제대로 키워야겠어. 난 남의 아들이라 생각했으면 그냥 어르고 달래고 대충 끝냈어. 근데 그건 아이에게도 독이 되는 것 같아. 진짜 친엄마처럼 강력하게 훈육할 테니 말리던 말던 마음대로 해. 전 아이를 제대로 교육시키기 위해 가진 에너지를 다 썼어요. 진정으로 자식처럼 정성스레 키우고 싶었거든요. 공부에 필요하다고 하면 과외나 학원도 다 알아봐주고 학교 행사에도 열심히 참석했죠. 그날은 학교에 학부모 상담이 있어서 예정 시간보다 일찍 가야만 했어요. 야, 유지할 적이 너네 계모 오늘 같이 왔나? 응,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계모? 우리 아들 민준이를 그렇게 표현하니 마음이 상해요. 친구들에게 물건을 빼앗기고 학교에서 마음대로 행동하며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렇다 해도 친구를 그렇게 나쁘게 표현하면 어떡하죠? 엄마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을 지키기 힘들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셔야 하는데 친구들이 잘 대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준이가 친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다닌다는 게 모욕적이었어요. 학교 상담을 통해 아무래도 학교 생활이 엉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민준이는 가족을 몹시 실망시키고 안 좋아하며 방치된다면 자신을 위해 행동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수업을 빼먹고 오락실이나 PC방에 가는 등의 행동을 함으로써 그런 것 같아요. 주임 선생님과 함께 갔던 거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전 민준이가 어렸을 때부터 지켜봤지만 그가 사춘기를 이렇게나 심하게 겪을 줄은 몰랐어요. 친엄마는 아니지만 온갖 정성을 다 쏟아주고 계시죠. 방치하는 건 민준이가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전 머리를 땅에 닿게 할 정도로 미안해하며 주임 선생님께 사과를 드린 후 집에 돌아왔어요. 아이들이 먼저 도착해 있었네요. 너는 대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엄마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야? 내가 너에게 해준 게 뭐야? 말해봐. 어디서 내 엄마를 말하는 아줌마가 왜 내 엄마일까? 혹시 우리 아빠를 몰래 좋아해서 일부러 내 친엄마를 다치게 한 거 아니냐? 우리 엄마를 죽인 건 너 아니냐? 어째서 이 문장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운지 알 수 있습니다.
아래의 정확한 문법 구조로 다시 작성해드리겠습니다. 너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어떻게 너를 키워왔는데도, 네 할머니가 병들어 있을 때도 너를 정성껏 키워왔는데, 지금은 왜 이런 망할 짓을 하고 있어? 어느 날은 혼나게 생각하고, 어떤 날은 울리게 생각했지만, 민준이는 점점 더 큰 뿔뿔함을 보이고 있어. 한 달에 100몇 번씩 써줬던 사교육비는 헛수고가 되어버렸어. 민준이는 대학에 가기 싫다고 하고, 나이트클럽에서 노는 삶을 즐기고 싶다며 말해. 나이트클럽 앞에서 홍보하는 것도 우리의 집에 들어와서는 머리를 깎고 문신을 시끄럽게 한다던가 시위를 하는 것처럼 말이야. 아들의 행동 때문에 남편마저 점점 지친 것 같았어요. 그냥 용서해주며 사고만 쳐서 살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민준이는 다른 의미로 대형 사고를 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나이트에서 만난 여자를 임신시켜 데려온 거였어요. 철선이 없어 보이던 그 아가씨는 민준이 아빠가 의사라고 해서 있어 보였는지 만난 지 100일도 안 됐는데 결혼을 하겠다며 왔죠. 결혼해요, 이 아가씨랑. 우리 와이프가 임신했어요. 벌써 혼인신고까지 끝났어요. 살집 좀 마련해 주세요. 돈 안 주시면 제 방에서 그냥 같이 살게요. 뭐, 너 지금 제정신이야? 엄마 아빠한테 이런 방구도 없이 이미 혼인신고까지 하고 여자 임신시켜와서 대뜸 돈 달라고. 그 돈을 아빠가 줄 것 같아. 아빠는 늘 내 말을 들어. 주었잖아요. 아빠의 손주가 생겼다고요. 기쁘지 않으세요? 그리고 외조 아줌마가 내 엄마예요. 내 친엄마는 이미 죽었잖아요. 야, 유민준 저 아가씨 보는 앞에서까지 끝내 내 날 아줌마라고 칭해. 너 진짜 이럴 수 있는 거냐? 이게 널 위해 20년 넘게 희생한 대가야고 희생 내 마음에 찾아왔는데 누굴 위해 희생했다는 거지. 참, 내 기분 차서 아줌마는 됐고요. 아빠가 돈 주면 되겠네요. 아빠도 많잖아요. 건물들 다 아빠 명의 아래 거기서 나오는 월세 일부만 대주세요. 내 임마용돈은 이미 차고 넘치게 주고 있잖냐. 엄마한테 아줌마라고 하는 거 더는 용납 못한다. 예에 바르게 행동해. 혼인 신고하고 임신까지 했다면 물을 수도 없고 결혼시켜야지. 뭐, 일단 아기 낳고 결혼식은 올리도록 하자. 천방지축이 널 받게. 아이를 키우는 것은 평범한 것이 아니며 집이 넓고 방이 여러 개이니 몇 년 동안은 여기서 함께 지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아버님의 의사가 건물주에 돈도 많다고 들었지만 시댁에서 애 낳고 신혼생활을 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한 채를 사주세요. 저희 부부가 그쪽을 며느리로 삼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라는 게 많군요. 아무리 임신했다고 해도 그렇지. 갑자기 와서 아파트를 사려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아줌마는 무슨 상관인가요? 아줌마 명의로 된 재산 하나도 없다면서요. 민준 씨의 친엄마도 아니라면서 엄마인 척 오시네요. 아줌마는 임신해본 적도 없다면서 입대해서 힘든 나를 이해할 수 있겠나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날이 이해되나 봐요. 몇 살이세요? 어디서 어른한테 막말을 해? 아주 쌍욕만 안 했지. 싸가지가 하나도 없어. 임신한 게 벼슬이냐? 야, 유민준, 너 어디서 이런 여자를 데리고 왔어? 여보, 나 이런 애들이랑 같은 집에 못 살아요. 날 택하든지 아들 내외를 택하든지 마음대로 해요.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남편은 현금 5억이든 통장을 가져와 아들 내외에게 나가서 집을 얻든 차를 사든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짐을 싸서 내보내더군요. 남편이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때 바로 이혼을 택했을 거예요. 시어머니도 예전에 돌아가셨고 아이도 다 컸겠다. 그 집안에서 제가 더 이상 할 일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과는 사이가 좋았지만 둘 사이에 아이가 없다 보니 그리 끈끈한 감정이 들진 않았어요. 사랑의 유효기간이 이미 지나서 훨씬 더 깊고 지난 시기였고 모든 어려움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던 찰나에 가장 무서웠던 게 바로 그랬던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삶은 방심해선 안 되는 걸 배웠고요. 남편이 갑자기 살이 빠지고 복통을 호소해 검사 결과로는 최종 단계에 이른 걸 알게 되었죠.
의사로서 잘 나가던 남편이 자신의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셈이었어요. 최종 단계는 치료가 어렵고 이제 남은 생명이 많이 남지 않다는 걸 의사보다 본인이 더 잘 알게 되자 남편은 오히려 평온해 보였어요. 그러니 결국 제가 빠져들게 된 건 태산 같은 사실이었죠. 미우나 고우나 25년 동안 믿음직한 남편이었기에 이젠 혼자 남겨질 생각이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저조한 취급을 받았어. 저보다 나을 게 없다는 취급을 받고 내가 낳은 아이들도 없는 판국에서 남편까지 떠난 거야? 30년 전처럼 엄마와 아빠가 떠나버리던 그때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동안 재테크를 해서 꼬마 빌딩에서 월세를 얻어내고 살아왔지만 남편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 있는 돈을 다 써서라도 남편을 구원하려 했어. 하지만 남편은 그냥 자연스럽게 떠나고 싶다고 했대. 남편에게는 아들과 다름없는 아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자 해서 민준이와 며느리를 집으로 부르기로 결심했어. 너무 놀라지 마. 들어와, 민준아. 아버지가 장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 집으로 와서 아버지 곁에서 간호를 해줘. 뭐라고? 아빠가 얼마 남지 않는다고? 실은 시한버스야. 하지만 아줌마가 간호하라고 나를 불렀어요. 왜 그런 일을 내게 시키려는 거죠? 그때 곁에 있던 며느리는 민준이 옆구리를 찔러 가까이 다가가며 귀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조금 들린 것 같았는데 유산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며느리와 대화하던 민준이는 갑자기 말씨를 고쳐서 부드럽게 말했어요. 엄마, 생각해보니 많이 말씀하시네요. 나는 간호할게요. 우리 아빠는 하나뿐인 자식인데 내가 옆에 있어야지. 어떻게? 그럼 아버지 옆에서 내가 힘이 되어줘. 신생아 아이, 우리 손주도 자주 보여줄 거야. 남편은 아들과 함께 살게 되어 기뻤지만 병세가 급속히 나빠지더라고요. 몇 달 만에 상황이 이렇게 나빠졌어요. 뼈만 남은 상태로 변할 정도로 해골이 되어 버린 것은 열이 계속 났던 탓인지 귀가 잘 안 들리게 되었고 눈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나날들이 계속되었어요. 남편이 외로워하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가는 길에는 친구들과 많은 추억을 쌓기를 권했죠. 남편의 친구들과 연락을 맺어 집에도 자주 초대했습니다. 남편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드리워지는 동안 아들 민준이는 환해지는 것을 점차 느낄 수 있었어요. 남편의 기운을 조금이나마 북돋기 위해 민준이를 곁에 두었지만 민준이가 방에 들어가고 나오면 남편의 얼굴은 더욱 슬퍼 보였어요. 비가 적신 밤, 남편은 편안히 저 세계로 떠났고요. 그동안 진심으로 마음을 모았던 것이라면 여기까지입니다. 준비할 시간을 주어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엄청난 슬픔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유민준이 새끼는 장례식에 강제로 참석하면서 언제나 띵가띵가 소리를 내며 한쪽 구석으로 가서 옆편 애랑 아이와 함께 놀더군요. 야,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왜 웃고 싶어 하느냐? 이라고 후리는 자식아,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더니 아줌마가 뭔데? 나보고 울어라 말아라. 야, 혹시 돈 때문에 지하려는 거야? 아빠 유산은 내가 다 챙길 테니 이제 그만 꺼져주세요. 뭐라고? 돈 때문에 여지껏 아버지 곁에서 간호하는 척 했던 거냐? 너희들,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죄값 치를 거야. 이 사이코들아. 민준이 내외를 쫓아버리고 혼자 꾸역꾸역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마지막 날 남편과 친하게 지내던 정 변호사가 형제를 위해 지구 끝까지 쫓아갈 것이다. 형수님 출장에서 돌아오셨군요. 이제야 찾아왔어요. 죄송해요, 우리 형님. 장례에 제가 제일 먼저 왔어야 하는데 아닙니다. 변호사님께서 주셔서 감사해요. 형수님께서 형님을 절대로 믿으시는 모습에 위원장을 맡기셨다고 하셨어요. 이전에 형님 집에 갔을 때 직접 유한장을 작성하는 영상도 찍어놓고 형수님께 전해주고 육성도 녹음하고 잠시 이쪽으로 와서 확인하셔야 해요. 저는 부동산까지 합쳐 200억이 넘는 재산을 소중히 사랑하던 아들에게 대부분 다 준다는 유언이 있지 예상했어요. 하지만 영상을 보니 화면 속 남편은 제 예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던데. 여보, 내가 아기 낳지 말자고 한 것 정말 미안해. 그 당시에는 솔직히 우리 민준이 밖에 몰랐던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게 되니 마지막이야. 그 사람의 정체를 알아차린 적이 있네요. 내가 자거나 의식을 잃지 않은 척해 그 곁에 와서 기도했었지.
그놈이 제발 빨리 죽어달라고 말했어. 그러면 아버지의 돈을 내가 다 가져갈 수 있을 텐데 말이야. 놀랄만한 일이지. 내 심장이 쿵쾅거리며 악마를 낳아 키웠어. 정말 죄송해하는 마음이 들어서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은 그에게 다 주겠어? 그 재산에 대한 그의 공이 훨씬 더 크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지 그놈한테 한 푼도 안 주겠다고 단호히 말해놨으니 혹시나 민준이가 소송을 일으킬지도 몰라서 만약 그렇다면 끝까지 소송할 테니까 자기가 재산을 다 갖고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게 아니게 만들 거야. 그가 아직 50살밖에 안 되었으니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멋진 남자를 만나 재혼할 것이며 그동안 못난 남편을 만나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돌보고 남편이 말기암까지 간호했던 젊은 시절은 지나간다. 미안하다 너를 사랑했고 또 미안하다. 안녕, 내 사랑. 눈물이 흘러들며 정신이 없어졌어. 그 뒤 영상에서 남편은 정 변호사의 지시대로 같은 취지의 유언장을 작성하고 읊으며 본인의 의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성심 다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어. 그것은 마치 곧 쓰러질 듯한 바람말이로군. 그 영상을 즉시 유민준이라는 사람에게 전송했고 그 뒤로 대체 무슨 일이야 이 여자야? 영상 조작 지시냐? 우리 아빠를 어떻게 구는 거냐? 내 재산을 다 내놓으라. 이제 아빠가 죽었으니까 다 내 것이야. 빨리 내놓으라고 이 탐욕스러운 할머니야.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어디 있는지 보여줘. 나는 아버지의 유언을 따를 뿐이야. 내 남편은 너에게 단 한 푼의 재산도 넘겨주지 않길 바래. 그가 저승으로 갔다는 것을 원장이 확인했잖아. 씩씩하게 도망치더군요. 예상대로 소송을 걸어왔어요. 변호사를 필두로 한 군단을 구축하여 대응했고 당연히 우리의 승리였죠. 돈을 내놓으러 왔을 때 언제든 앞으로 와서 한 푼만 쥐어패더군요. 돈 좀 주세요. 엄마, 지금까지 나는 엄마라고 믿고 따랐는데 이렇게 맨몸으로 쫓겨나면 어떡해요? 아빠 유산을 한 번도 못 가져가면 이혼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100만 원은 와이프가 좋아하는 중고 명품 가방 하나를 사가든지 해야 해요. 너희 애들이 불쌍해서 받는 용돈을 떨어져. 그리고 어디서 엄마라고 불러? 난 엄마가 아니야. 내 뱃속으로 낳지 않았는데 뭐해? 이건 내가 날 그동안 철저히 무시한 복수야. 그러니 5만 원짜리 무장을. 그 놈의 얼굴을 보고는 안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더 이상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주섬주섬 현금을 주니 그는 고개를 숙이고 나가더군요. 이제 다 끝났네요. 유씨 집안으로 시바. 25년간 저의 역할은 장렬히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본래의 제 모습으로 돌아와 살려고 해요. 제 앞길이 꽃길이 기만을 빌어봅니다. 이렇게 털어놓으니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느낌이에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해주신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커다란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야기 댓글의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있기를 가득합니다.